잠시 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이 되죠.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일단 앞서서도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기일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뭐 안 나올 수도 있다 예상이 있었지만은 네.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헌법 재판 관련한 이 심판 절차 이 첫날에 안 나온다 하는 것이 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윤갑근 변호인이 얘기했듯이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으니까 오늘은 당연히 나오는 걸로 내부에서 방침을 정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일이 계속 될 텐데 윤 대통령 측에서 성실하게 대응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뭐 변론 준비기일이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된 것은 다행인 일입니다만 사실 그동안 어떤 이 지연을 하려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서류도 받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 측의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변호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도 수사기관들이 소환하거나 이 출석 요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탄핵 심판을 우선순위에 두고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수사 상황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들려서 좀 문제적이라고 보았고요. 헌재에서는 어쨌든 이 변론 준비기일 연장 요청을 불허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미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변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뭐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헌재에서 계속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을 내라라든지 아니면 뭐 포고령 제출을 해라라든지.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뭐 변호인단을 이제 꾸리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탄핵 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행태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 절차의 지연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내란 수사 관련한 것이었고요. 오늘은 탄핵 심판 과정의 얘기입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을 첫 변론기일로 탄핵 의결 직후에 얘기를 했었고요. 네. 오늘 하지 않았습니까? 연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뭐 서류를 안 받았다 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오늘 준비 기일 제대로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탄핵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뭔가 지연하려고 했다거나 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됐다. 그리고 이제 2차 변론 기일까지 내년 1월 3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헌재의 스케줄대로, 헌재의 시간표대로 탄핵 심판은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보면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일반 수사는 좀 나눠서 진행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본인이 법적인 책임 문제에서 뭐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수사도 거기서 예외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의 중복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방금 변호인이 하고 갔는데 사실 그 말도 맞지가 않는 게 그동안 수사 중복의 우려 또는 중복적인 소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찰도 윤 대통령 수사하던 부분을 공수처에 넘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사 창구가 일원화되고 있는 과정이 이미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의 어떤 중복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 안 나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헌재에서 재판 시작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기일 연기를 신청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바로 이 변론 준비 기일이 오늘 처음 열리자마자 변호인 측에서 늦게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이걸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든 받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지만 이렇게 첫 변론 준비 기일 날에 이렇게 바로 연장 요청을 하고 그것이 불어된 상태로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있을 절차도 어떤 방식으로든 지연시키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이 변호인단 구성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 뭐 배보윤 변호사나 윤갑근 변호사 앞서서 이제
화면에 나왔고 뭐 배진환 변호사, 이기로 변호사 등 그래도 어느 정도 변호인단이 꾸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일단 어느 정도 구성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맞춰서 오늘 출석을 한 거라고 보고 네. 추가적으로 더 변호인단이 구성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윤곽근 변호인이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탄핵 절차는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달리 위법 사항이 아니라 위헌 사항에 대해서 탄핵 심판이 개시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에 특화된 변호인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피청구인 쪽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근무 경험이 있거나 헌법재판에 특화된 그런 변호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변호인단 구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준비 이런 것들이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 측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윤갑근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이 공수처 수사나 이런 수사 부분이 이제 중복된 부분이 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면 공수처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도 거부를 하게 되면 세 번째로 이제 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불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얘기가 아마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이렇게 세 번 정도의 출석 요구를 했는데 어떤 타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게 됐을 때는 강제 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약속했던 법적인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출석을 하던가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공수처도 하루빨리 강제 수사로 전환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야죠.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도 어떤 뭐 군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나 증거 채집은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나 대통령과 관련된 직접적인 물증을 찾는 데에는 사실 번번이 가로막혀 왔거든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실을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해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호처에서 막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들고 갔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로 받는 것은 사실 계획했던 압수수색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출석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란 수괴로 지목되고 있는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저는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3차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수순까지 갈 것이다. 그건 이제 공조본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네. 뭐 정파를 떠나서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게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그것이 집행된다. 상상만 해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차 소환에 응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고 뭐 그 이후에 뭐 긴급 체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되었건 수사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즉시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에 응하리라고 저는 보고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어떤 해명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사항이 아니라 탄핵 심판과 일반 이 내란죄 수사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해야 되는 윤 대통령 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 또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도 참작을 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 이 수사하는 쪽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일반 형사 피의자의 상황에 준해서 정말 3차까지 통보하고 그 이후에는 강제 수사 단계까지 갈지 그것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서 이제 기자들이 가장 많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에게 물어봤던 것이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 발언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 나와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뭐 이번에 이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령 발동과 관련한 동기라든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지난 집권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야당의 비상식적인 행태들 이런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변론으로 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하냐의 여부인데 네. 아마도 윤 대통령은
법조인이시기도 하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서는 것을 원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윤곽근 변호인의 말대로 적절한 타이밍에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직접 변론까지도 가능할 거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직접 변론을 할 거라고 많이 예측이 되는 이유가 네. 결국 대통령이 어떤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라는 흐름이 관측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전이다. 네, 왜냐하면 대국민 담화 두 번째 했을 때도 굉장히 긴 시간, 뭐 29분이었나요? 그동안 왜 본인이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나의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거든요. 아마 지금 수사에는 비협조적으로 하고 헌재 탄핵 심판을 우선시로 두겠다라고 사실은 이런 기조를 정한 것도 저는 어떤 그 헌재까지 가기 전까지도 여론전을 하고 가서도 어떤 본인의 정당한 통치행위였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하든 변론을 하지 않든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어떤 뭐 경제 공동체라든지 이런 부패 범죄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란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계엄군이 그때 이제 국회로 들어가고 선관위로 출동하고 이런 것들을 이미 국민들이 다 보신 상황이고 헌법재판관분들도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구성 요건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유효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이제 오늘 오후 3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여야 모두 의총을 열고 있는 까닭에 조금은 지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탄핵 심판 첫 번째 기일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요 내용이 이겁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잔당이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옹의 세력을 뿌리 뽑겠다라고 하면서 이 탄핵과 반란에 대한 제압 얘기를 좀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들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정말 대통령이 요건에도 안 맞고 절차상으로도 정당성이 없는 반헌법적인 불법 계엄을 저질러서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행보를 보면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를 보면 대통령을 감싸기 바쁘다. 이것이 지금 우리 정치권에 보내는 평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어떤 전략에 지연 전략에 힘을 보태는 사람들은 모두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싸워 나가겠다. 그리고 끝까지 발본색원하겠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보면 뭐 일종의 뭐 2인 삼각경기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제 대통령의 작전대로 어떻게 보면 헌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그 구조 자체를 완성시키지 않는 것을 권한대행이 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추천된 헌법재판관 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것을 뭐 본인들이 추천한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던 국민의힘의 모습이나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중요한 길목길목마다 막아서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뿌리 뽑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거죠. 네.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성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를 자꾸 내란 뭐 동조 정당이라 하면서 내란이란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내란죄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보면 저희도 할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야권에서 정치 공세용으로 그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지만 너무 빈번하고 과하게 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다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 공세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 당을 공격하고 저희 당의 어떤 탄핵 절차나 이런 수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까지 얘기하는데 누가 들어도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야가 입장이 계속 바뀌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논리를 정반대로 서로 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지난 10월 중순에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이 발생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였었던 행태, 즉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을 불비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쭉 진행되었던 탄핵 소추되었었던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에 대한 직무가 계속 중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윤석열 정부의 운영상의 난제, 그런 어려움들,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었던 의도들을 국민들이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180도로 방향을 바꿔서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지금 국무총리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 하나의 양보 또는 합의 없이 이렇게 수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분명히 정확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제 포인트가 아무래도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 탄핵 표결 부분으로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로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탄핵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한 5가지 정도의 탄핵 소추안이 있더라고. 소추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유가 있죠. 네, 사유가 네. 있던데 그중에 3가지는 총리 시절이고 2가지는 대행 시절이었는데 약간의 혼재된 내용도 있고 과연 이 부분이 탄핵 소추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충분히 탄핵 소추할 만한 사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총리 시절에 김건희 여사 관련 해가지고도 그렇고 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또는 동조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많이 언론에 회자가 됐던 뉴스가 이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 중에 이 대통령에게 이 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그 권한대행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총리실에서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건 따져볼 일이고, 어쨌든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사전에 미리 이것이 불법적인 계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묵인하고 또는 동조하고 또는 방조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어떤 내란의 주요 혐의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것이 탄핵 사유까지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한동훈 당대표와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번 둘이 나란히 국민들 앞에 섰던 적이 있었죠. 그 탄핵 표결이 안 되고 나서 그때 나란히 서서 마치 권력을 이양받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했었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인 절차에도 보장됐던 사안이 아닌데 어떤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정치를 시도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헌법 위에 어떤 초헌법적인 정치 행위를 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금 혼재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유보해왔던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는 민주당이 결단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이제 탄핵 사유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결단을 왜 지금 하냐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 이후로 탄핵을 할 거였으면 12월 14일에 탄핵안 가결된 이후 직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에 바로 이러한 결단을 내렸어야 합니다. 지금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하지 않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비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어제 여야 합의 없이는 임명할 수 없다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딱 그 이유 하나인데 그 이유는 빼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 내란이라는 단어를 앞에 내세우면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 알았냐 몰랐느냐, 미리 알았으면은 뭐 내란죄다. 그다음에 그 국무회의에서 뭐 반대를 했냐 안 했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거부권을 뭐 건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죠. 본인들이 했던 말을 완전히 식언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논리 없이 갑자기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거, 민주당이 쭉 그래 왔듯이 불과 얼마 전에 했었던 것까지도 본인들이 했던 행위조차도 다 무효로 만들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정치 공세하는 거, 이것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꼭 강조합니다. 네, 반론 기회를 드리기 전에 잠시 화면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민주당의 의총이 끝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본회의장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가 현재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이고요. 아마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의결 종족수와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표결에 참석을 할지 아예 불참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까지도 함께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 151명이냐 200명이 넘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부분은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이야기하다가 말았지만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려고 했다면 이미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왜 꼭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금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조속한 혼란한 상황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처음에 일단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거고 한 권한대행에게 사실은 좀 최소한의 어떤 도리를 다 해달라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희도.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내란 특검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공표를 하고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추천 의뢰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굉장히 중차대한 건부터 좀 빠르게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여야가 합의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뭐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것이 궤변인 것이 며칠 전에는 또 정책 법안들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대통령의 굉장히 막강한 권력인 거부권은 행사를 해놓고 국회 추천 몫의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무책임하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심지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로 하지 않더니 인권위 사무총장은 또 임명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인사권을 행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운운하면서 이미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천됐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여야 합의를 재차 요구하는 것은 이미 안 된다. 이미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다시 한번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더 이상 이런 상태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에도 중차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죠. 예. 그러면 뭐 이 질문을 해드릴게요. 그 권한대행의 권한 대행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라는 것이 입장인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은 과연 맞는 일이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논리를 제공해 드렸어요. 대통령의 지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있고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이 있는 거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률안에 대해서 그리고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인권위 사무총장에 대해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리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직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가 원수는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구성원이 아닌 사법부, 입법부의 구성원에 대한 임명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헌법 공부 조금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추천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 자체는 국가 원수가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런 국가 원수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일부 있는 개정 것으로 법률안, 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50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 본회의가 개의가 됐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오늘 의사 일정으로 보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이 표결이 되고요. 이 안건은 그다음인데,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한번 이야기 지난 들어보시죠. 12월 12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마용주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박상혁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 동의안이 이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왔고요. 이 안건이 끝나게 되면 두 번째 안건으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즉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 중에서는 보이는 사람의 얼굴이 조경태 의원의 얼굴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모든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조경태 의원만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조경태 의원하고 지난번에 4명이 이제 표결에 또 헌법재판관 그 임명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적이 있어요. 네.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투표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원식 의장이 정족수를 151표 이상으로 한다. 네. 그러면 투표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200표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투표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 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임석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조경태 의원 빼고요. 그럼 아마도 우원식 의장은 그냥 단순 과반으로 탄핵 정족수를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51명으로 볼 것이냐, 200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지금 일단은 151명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라고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방침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151명이라고 한다면 기준이 그렇게 된다면 어떤 표결 자체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 기준을 세운 것 같은데 뭐 자꾸만 이렇게 표결 자체에 불참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매우 저는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정족수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기준을 명확하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 2명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무총리의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탄핵 사유에도 보면 총리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탄핵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를 봤을 때에 총리 시절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춰서 판단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를 151명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국회의장이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본회의가 시작하면서 그 표결 직전에 기준을 공표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51명, 200명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네. 예, 뭐 학계 의견이 있기는 하죠. 헌법재판소 2015년에 발간한 헌법 해설 관련 주석에 따르면 총리 시절의 일을 사유로 해서 탄핵을 할 경우에는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단순 과반을 적용하는 거고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탄핵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진 해석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민주당에서 낸 탄핵안 가운데는 3가지는 총리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2가지는 직무 권한대행 맡은 이후의 일로 했단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이론에 따른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해서 탄핵을 적용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조인의 주장이고요. 네. 이것을 유권 해석을 할 만한 확정적으로 이것을 결정 지어줄 만한 뭐 규정도 없고 뭐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50일 이상 200 미만 이 표로 탄핵 찬성표가 나올 경우에 우원식 의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가결이다. 이거는 탄핵됐다라고 선언할 경우에 그 효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나 뭐 저희 당이나 이것은 탄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아마도 본회의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법적으로 아마 그 방법이 있을 거고 그 가처분을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사이에는 솔직히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권한대행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자리에 계속 있는 경우에는 네. 또 민주당에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왜 내려오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아마도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또 요청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불행한 일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아마 이런 규정을 만들 때 설마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150일 이상 200일 미만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진행될 거다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아무래도 이제 가처분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됐을 때 이제 법적인 다툼까지 이제 끼게 되는 거니까 어떤 정치적인 사안을 넘어서서 이게 좀 전국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근데 뭐 그 절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또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를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탄핵하는 즉시 직무는 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네. 그것 자체에 어떤 표결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151명 하에 그 정도의 의결 정수만 채워서 표결이 됐으니까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탄핵이 되면 되는 대로 그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법적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일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어떤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렇게 가서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제 탄핵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의결 정수수를 말했고 거기에 따라서 탄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는 계속 출근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직무 수행의 의지를 계속 보이게 된다면 그때는 더 큰 정치적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앞서서 이제 조경태 의원 외에 또 한 분이 참석을 하셨네요. 김선욱 의원이라고 울산의 김선욱 의원이 지난번에 김상욱 의원이 참석을 하면서 아마 표결까지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 2명 정도만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표결에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이제 문제는 이제 151 되고 200인 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흔들리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제일 궁금한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나와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국무위원 5명만 탄핵이 되면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추가적인 5명에 대한 탄핵 뭐 이런 부분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이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발언으로 처음에 이제 좀 화두가 그렇죠.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승래 수석대변인께서 원내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사안을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 내에서도 어떤 국무회의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어떤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탄핵 말고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께서는 또 민생, 추경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게 되면 사실 그런 것들을 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큰 기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무회의 의 전면적인 무력화는 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이죠. 노정명 원내대변인이 그 얘기를 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국무회의에 관련한 규정은 헌법에도 있잖아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근데 그 15인 그 하한을 내려서 그 하한보다도 국무위원이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서 그런 국정 혼란을 야기한다. 물론 탄핵 소추만 되면 직무만 정지되니까 존재는 해서 국무회의 자체는 그대로 있게 되겠지만 네. 대행을 하는 차관이 뭐 심의나 의결할 때 그 정족수 계산하는데 들어갈 것이냐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결론은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건 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상황까지 상정을 하고 이렇게 밀어붙인다. 물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그런 거 검토한 적 없다고 하지만 민주당 일부 강경 세력들이 생각하는 이 국정 혼란의 끝이 어디냐. 무조건 이번 기회에 집권하겠다. 하루라도 빨리 집권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상 최초를 연달아 만들어내는
이러한 정치 공세야말로 국민들께서 반드시 비난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뭐 오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만약 자신이 대행을 하게 되면 그 대행은 조금 더 제한적인 수밖에 없다, 권한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일단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나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한 총리의 부재가 또 커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진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어떤 국가의 혼란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면도 컸죠. 헌법재판관 임명이 어떻게 보면 이 혼란을 질서 있게 수습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석동현 변호사,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구라고 불리는 그 사람조차도 나와서 이 6인 체제의 불안정성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학계에서조차도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중차대한 사안을 6인이서 결정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조속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구조의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소임조차 다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이 나라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고, 심지어는 본인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공포하지 않는 것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간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어떤 본인의 역할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에 관한 일을 행할 때는 아무런 흠결도 없이 진행돼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도 많이 따지잖아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도 없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줄 그럴 경우 그런 기관도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시시비비를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여야가 본인이 임명할 수 있냐 없냐 여부에 대해서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의 스케줄대로 뭐 언제까지 임명 안 하면 탄핵하겠다고 결국은 탄핵 절차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항 하나를 가지고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드는 게 되고, 대외 신인도 우리 우방국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실망스럽게 하는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나마 우방국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서 이 한덕수 대행 체제를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꾸려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신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항상 계속 야당만 하겠다는 DNA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서 그러면 약간은 현실적으로 만약 오늘 탄핵 심판 표결은 끝나지 않았지만 만약 그렇게 돼서 탄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헌재 재판과 사명을 임명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도 굉장히 또 고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개인이 정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일 경우에는 임명 안 하겠다는 거고, 여야 합의 없으면. 그럼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는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법률적 검토를 정부 차원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아침에 입장 표명을 했잖아요. 제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고를 해달라. 만약에 한다는 것은 정부 전체에 대한 탄핵과 같다. 뭐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 얘기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됐을 때 본인이 권한대행이 됐다 하더라도 바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미리 예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밀어붙인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불행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면 권한대행은 역시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리를 지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국가에 좋은 일이냐, 뭐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뭐 지금과 같은 기조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시즌2가 자리에 앉아있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임명을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전에는 후보자 추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추천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고 민주당이 3명을 다 추천한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2명을 했고 국민의힘이 1명을 했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핑계 삼았던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이루어진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대국민 담화는 그러니까 민심이 아니라 윤심을 택하겠다라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논리를 택했다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어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자리 보존에 어떠한 이유가 어떠한 의미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방금 이 주장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 의결 관련한 얘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이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임명이 된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의결한 것은 추천 의결을 한 거예요. 그것을 임명하는 게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임명을 할 수 있는지를 여야 합의로 단일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야 합의가 어디 있어요? 임명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야 합의가 없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임명 권한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에 따르지 않고 국회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입법의 불비이기 때문에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 헌재 사무처장도 나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그건 분명히 해석을 의견입니다. 해줬고요. 최종 권한이 네, 없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대법관 임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은 스스로도 모순을 저질렀던 게 거부권은 행사해놓고 임명권은 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또 다른 임명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국회에서 합의를 해와달라라는 거는 국민의힘 눈치를 보고 있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여전히 국민의힘의 논리에 갇혀서 어떤 본인의 결단을 정치적인 결정을 전혀 내리지 않고 있다. 최소한 국회 몫의 3위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가 학계 전반적인 의견 아니겠습니까? 지금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여야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은 추천하는 동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은 맞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나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명해도 됩니까에 대한 동의를 맞춰달라라는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견.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올려주면 다 넣어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그것이 권한대행의 역할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요식행위니까 임명만 하면 된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도장을 찍는 주체의 지위가 국가 원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지금 윤 대통령이 엄연히 직무는 정지됐지만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는데 국가 원수가 아닌 권한대행이 어떻게 도장을 찍냐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유권 해석,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여야 합의로 해야 나중에 있을 수 있는 탄핵 그 심판 과정, 그 결론에 대한 시시비비도 없앨 수 있다. 이 논리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논리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지금 여야가 서로 물러서지 않고 있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닥쳐서 민주당은 탄핵으로 질주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탄핵에 응하지도 않겠다.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러니까 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지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헌재 사무처장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재에 속해 있는 사무처장이 해석을 해준 거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여러 번 이제 질의를 하고 심지어는 추천됐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자마저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법원에서 대법관 임명조차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마당에 이게 다 민간인들이 낸 의견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법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심지어는 그 헌법재판관 목 중에 대통령 추천 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 추천 몫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권위 자체를 스스로 이렇게 부정하는 모습을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이 포인트는요, 굉장히 현재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9명 중에 6명밖에 없기 때문에 6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결론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리만 가능한 상황에서. 그런데 이 6명이 결과적으로 이런 것도 워낙 권한쟁의로 올라오면 또 심리는 하겠지만 결론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가 결정을 내려주느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들리는 이유가 앞서서 각자의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6명 중에 이제 임명이 되지 않으면 2명이 4월 달에 또 나가게 되면 이제 4명밖에 없는 헌법재판소가 과연 뭘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게 일부러 지연 작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어쨌든 나올 거 아닙니까? 9명 완전체인 헌법재판소의 결론으로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간에 국민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떠한 시시비비도 있을 수가 없게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걸 치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자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걸 치유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전혀 단 한 발자국도 서로 물러서지 않고 지금 마주오는 기차처럼 그냥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이 계속 억압하는 식으로 날짜 정하고, 날짜 정해서 뭘 안 하면 탄핵, 또 탄핵, 안 하면 또 탄핵,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6명으로 오죽하면 지금 남아있는 6명의 헌법재판관이 그럼 6명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다. 근데 그 풀어야 할 방법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우선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이번에도 제가 반대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면 너무 많은 탄핵으로 국정 운영이 너무 힘든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상식대로 하면 됩니다. 상식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 이 혼란 왜 생겼습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해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권한대행이 나서서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얘기했던 여야 합의를 운운하면서 시간 끌기 전략에 사실상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나서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거부권 사용은 건의하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자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서는 하잖아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이 거기서 기각이 되든 아니면 그 절차가 완전히 늘어지든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흘려보내겠다는 것인지,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후보자를 새로 추천해서 청문회를 하자고 하면 될 것이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은 안 된다, 계엄은 잘못됐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탄핵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배신자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저는 지금 다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누구보다 국정 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국정을 안정시키는 제1순위는 이 탄핵 심판이 절차적인 하자 없이, 구조적인 하자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도 안 하면서 왜 자꾸 국정 안정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왜 자꾸 야당을 향해서 화살을 돌리는 건지 본인들이 해야 될 일부터 제대로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별로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누가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한 이 논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어떤 결단을 내려서 임명을 하든 안 하든 결정할 수 없는 위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뭘 하더라도 여야 어느 한쪽 그리고 한쪽 지지자 이런 나라 이렇게 나뉘어서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좀 한 목소리를 내달라는 건데 그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탄핵으로 이 반박을 해야 되느냐. 이 차원의 이제 문제를 제가 계속 제기를 하는 거고 6명, 그다음에 4월 이후에 또 2명 퇴임을 하게 되면 4명. 그러면 영원히 탄핵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권한대행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된 채로 2년 4개월을 그냥 가고 그래서 27년 3월에 대선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책임은 여야 공이 똑같이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10월 중순에 있었던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 사태를 야기한 책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이런 정치 공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그건 다 차치하고라도 어떤 식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이 인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마련할 거냐. 이거는 여야가 마주 앉아서 논의를 하고 뭔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 탄핵으로 저렇게 나서는 모습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만 입장을 바꾸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인지 제가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뭐 일부 이제 여권 인사분들을 만나면 6인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 그 보완의 필요성도 인정을 해주세요. 근데 그러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이 하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시고 여야 합의를 이루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야 합의를 이루려면 어떤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방향이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인 체제의 불안정성은 인정을 하지만 6인 체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택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만 입장을 바꾸면 이 모든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에게 어떤 합의된 입장을 가져와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서 여야 간에 합의된 채로 어떤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차질 없이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거부할 명분이 없겠죠. 근데 지금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6인 체제의 불안정성이 문제다라는 점에 공감을 하시면 이걸 해소하는 방향으로 임명하자 그럼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 될 일이다. 이것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람에 있어서 간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결론을 내더라도 과정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 오락가락했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입장, 여기서부터 시작된 여야 간의 갈등,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에 대해서 10월 이전 훨씬 전부터 시작됐었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현재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 국민의힘만 입장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간단한 얘기죠. 근데 정치가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탄핵 표결 시작이 아니라 여야가 논의의 테이블을 다시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결론이 나오게끔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지금 저 모습이 뭡니까? 한 3분의 1 이상은 의자가 비어 있어서 하얀색이 보여요. 또 그 상태로 그냥 진행이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1차 탄핵안,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서 봤었던 투표 불성립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이 투표의 효력을 가지고 표를 가지고 이게 효력이 있니 없니 해서 또 가처분까지 법원으로 가져가야 하고 이런 불행한 사태 만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시죠.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의총이 끝났다라고 얘기가 들렸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들어갈 것 제안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함께 바랍니다.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 성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의 미중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란 사태 발생 이후 환율은 폭등하고 경제는 추락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국회가 빠르게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해 절대 권력과 영구 집권을 꿈꾼 윤석열의 계획은 3시간 천하로 끝나는 듯 했지만 그 여진을 수습하는 일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의 뜻에 따라 내란범죄에 동조한 내란범들은 여전히 공직자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안오미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계엄 선포를 반대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말처럼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업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신속하게 내란 사태의 수습과 종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대통령을 탄핵했고 헌정 질서대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목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안을 처리하고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대로 하루빨리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구성해 국정수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태도는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간섭입니다. 내란 세력과 손을 잡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회견 직후 환율은 폭등해 오늘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과거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휘두르며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국격은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사전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을 보고받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 정권의 2인자입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총리를 2번이나 역임한 자가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을 준수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고 또 보류하며 국민과 함께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 없이 안정적인 사태 수습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가 내란 사태 수습의 핵심적 해결책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을 먹고 살아온 국무총리가 오직 내란 수괴의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에 기반한 모든 절차를 자기 발 아래 둔 채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윤석열 탄핵 심리를 방해하는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는 뻔뻔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장장 24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사태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내란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도 여전한 현실입니다. 이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조용히들 하시고 박성준 의원 계속하세요.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내란 핵심 공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에서 자유로운 국무위원이 과도적 국정을 이끌어 내란 사태를 안정적으로 종결하라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께 호소드립니다. 마치 고려 무신정권 같은 전횡을 꿈꾼 세력들이 여전히 국정의 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런 난세 앞에서 당리당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당의 입장 차이로 우리가 서로 만나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는 각자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기관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책무에 임하겠다는 선서를 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이 치세였다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며 국익만 생각하고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난세를 극복해야 치세가 옵니다. 치세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 이익을 위해 웃으며 일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난세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위기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인 국무총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서 확인하자고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정권의 2인자 한덕수에 의해 기본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함으로 인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상식의 길로 갑시다.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국민만 바라보고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난국을 함께 헤쳐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 사안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반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우용 의원, 김현정 의원, 송재봉 의원, 임광현 의원, 김재원 의원, 김준영 의원, 천하람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단표위원께서는 단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히 해보세요. 국회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니까 국회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헌법학계와 그리고 여러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한 것입니다. 들어가시죠. 의사국장 투표 방법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제적위원회 과반 찬성, 즉 151명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 본인이 이제 많은 검토 끝에 이런 결론을 내놨는데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 무효라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장석까지 올라와서 항의를 하고 내려갔고 그러자 상대당에서 박찬대 의원도 원내대표도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151석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희 당 의원들은 일단 표결에는 아마 참여를 안 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200이 넘을 수가 없죠. 저희 당 의원 수가 100이 넘으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1시간 내내 얘기했었던 어떤 게 맞느냐, 이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누가 이 효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인정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거냐, 여기까지 가서 아마도 본회의 의결에 관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저희 당은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151석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의장석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51석 결론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예상했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주어진 것 자체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탄핵 사유에도 보면 어쨌든 뭐 5가지의 사유가 있지만 3가지는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총리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도 아예 뭐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어떤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오히려 좀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 법조인들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표결 자체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고 이것을 했을 때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좀 봐야겠지만 151명이라는 게 결국엔 저는 상식적인 판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라면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고 아마 참석하지 않고 이제 나갈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은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이탈표가 있어서 200명이 넘어간 숫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없겠느냐라는 건 어떻습니까? 일단 투표를 안 하니까 다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앉아 있는 사람이 200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처럼 아예 이탈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자리에 남을 분들. 네. 이번에는 좀 얘기가 달라서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조경태 의원이나 일부 이 9명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네. 그 몇 분 빼고는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200이 저는 200 안 될 거라고 봅니다. 200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200까지는 가기 어려워도 그래도 이탈표는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도 사실 아무도 국민의힘 쪽에서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뭐 조경태 의원만 봐도 그렇고 그동안의 어떤 당론들을 거스르고 사실은 찬성 투표를 하고 반대 투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도 이탈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천 무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또 최 경제부총리한테 넘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한덕수 총리의 입장 자체가 변할 리가 만무하니까 지금 상황에선 탄핵이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뭐 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적인 의견을 표하기는 했습니다만 경제 상황이라던가 이 경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질서 있게 수습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현명하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 지금의 진공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하는 방향으로 뭐 민주당도 또 노력을 해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보내드리고요.